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선가 모터사이클 관리술의 6장과 7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줄거리 소개입니다. 캠핑지를 떠난 일행은 길고 긴 길을 40도에 육박하는 더위 속에서 하루 종일 달립니다. 피곤과 더위 때문에 일행은 천천히 가야 한다는 나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더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위해 과거의 유령, 페드러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먼저 나는 페드러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그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나는 설명합니다. 한때 IQ 170을 가진 사람이었던 페드러스는 여기서 말하는 작자인 내가 가진 그 몸을 가지고 있었으나 경찰에 체포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전기 충격 요법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사라지고 유령이 되었으며 내가 이 몸을 가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은 페드러스는 엄밀히 말하면 나 자신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에 정신병이 발병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 사람에게 전두엽 전기 충격요법을 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과거에 대한 기억을 거의 다 잊어버리고 다시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과거의 자기의 생각들, 과거의 기억들을 조금씩 찾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거의 유령, 페드러스의 문제는 무엇이었고 왜 그것이 그토록 절박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을 대충 지나가게 되면 이 뒤에 나오는 복잡한 내용이 읽을 때 이걸 뭘 이렇게 일일이 따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공인 나는 이것 때문에 미쳤고 미칠 만큼 절박하게 이 문제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바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 존과 나의 그 태도의 차이,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서로 다른 관점은 서로 다른 것을 실제로 혹은 유령으로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로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실제가 있고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실제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관점의 차이가 어떤 싸움을 만드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낭만주의자가 보는 세상은 기술과 과학은 지루하고 흉측하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과학자가 보는 세상은 낭만주의자는 비합리적이고 신용할 수 없으며 쾌락만을 쫓는다. 그들은 종종 시스템에 기생하는 존재가 돼서 사회에 부담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두 생각이 서로 부딪힐 때 사회는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이 페드러스는 그 자신이 가장 고전적인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합리성이 자기를 구속하고 자기를 만들어내는 것에 불만이었던 페드러스는 과연 진짜로 합리성이 무엇인가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맹렬히 추구합니다. 진짜 합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끝에서 페드러스는 미칩니다. 그리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사라지고 말죠. 근데 이것은 페드러스라는 이상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도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책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과학과 인문학의 분열.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은 21세기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인문학 혹은 과학과 예술이 어떻게 분열되는가, 이걸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여러 가지 사회 정책 같은 거, 뭐 댐을 만든다든지 어떤 기념비를 만든다든지 할 때 실용주의자와 어떤 그 예술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관점이 틀리죠. 근데 이것이 왜 틀리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런 분열이 점점 가속화되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사회적이기 전에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나 전자레인지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몰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만들면 난 쓰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이것이 왜 사회적이기 전에 개인적인 문제냐 하면 우리가 이런 고전적 관점과 낭만적 관점의 분열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우리는 유령을 보게 됩니다. 혹은 남이 보는 생생한 현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말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이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나는 해결 못했죠. 이게 전자레인지를 만드는 법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이건 내 정신이니까. 내 정신이 이 분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합리적이지 못하게 유령을 보거나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문제가 사회적이기 전에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이 뭔가를 알기 전에 문제가 뭔지를 절실하게 느끼는 게 언제나 항상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뭔지를 절실히 느끼면 답을 절반만 이해하거나 혹은 이 책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답을 찾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지만 문제 자체를 수긍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저자는 먼저 이 고전적 이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고전적 이해 혹은 분석적 이해, 환원주의, 과학, 논리적인 이해 뭐 이런 것들이 가진 특징들이 있다는 건데 이걸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도 사실은 스스로도 할 수 있을 만큼 흔한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학교는 가장 고전적인 이해를 많이 가리키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과목들이 이렇게 쫙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고전적 이해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을 한번 빠르게 읽어보면 첫째로 고전적 이해는 지루하고 복잡하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찰자 내지 주체가 없고 대상 내지 객체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좋고 나쁨이 없고 가치 평가가 없는 사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뭐 동쪽에서 뜬다든지 뭐 중력 가속도가 9.8 제곱 9.8이라든지 뭐 이런 사실만 있지 그거가 좋다든지 나쁘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고전적 이해에는 가치 평가가 없어요. 그리고 고전적 이해는 종종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분석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자가 이걸 설명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한번 분해를 해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토바이를 분해를 하면은 바퀴를 떼어내고 몸통을 떼어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해를 하겠죠. 분해를 한 다음에 그 조각조각에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오토바이를 자르는 방식이 한 가지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르게 잘라서 다르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전적 이해, 어떤 분석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떤 환상에 빠집니다. 뭐냐 하면 이 분석은 딱 하나밖에 없는 분석이다. 세상은 원래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그런 분석적 구조 자체는 사람이 만들어낸 창조물이고 임의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전적 이해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낭만주의자의 눈으로 보면 고전적 이해가 뭔가를 죽여서 없애버리는 것 같다는 거죠. 여기서 저자가 들고 있는 이해는 마크 트웨인이 옛날에 이 미시시피 강을 여행하려고 먼저 미시시피 강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시시피 강에 대한 정보를 쭉 모아서 읽었다는 거죠. 쭉 읽고 배우고 나서 미시시피 강을 딱 보니까 어떤 신비감이 사라지고 없는 것을 마크 트웨인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고전적 이해의 특징이 이런 것 같다는 거죠. 이 대상을 분해하고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 고전적 이해를 통해서 대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낭만주의자의 입장에서는 뭔가가 없어진 거예요.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랑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어떤 사랑에서 신비감을 느낄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거기서 와서 뭐 유전이 어떠니 진화가 어쩌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랑 같은 거는 환상 같죠. 뭐 이런 식으로 고전적 이해는 뭔가를 죽여 없애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책에서 앞으로도 계속 전개되는 그 내용입니다만은 여기서 약간의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을 모아서 얘기를 해드리면, 첫째로 앞에서도 벌써 말씀드렸는데 실제는 언제나 우리의 의식을 넘어선 곳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실제 전부를 보지 못하고 실제 자체를 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인 이해이건 낭만적인 이해이건 그것은 실제보다, 그러니까 축소되어진 실제죠. 변형되어진 실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간에 보면 붓다라고 해서 이제 부처, 뭐 불성,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도, 진리 전체, 뭐 이런 거로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도는 어디에나 있다, 뭐 이런 것처럼 실제는 어떤 고전적이건 낭만적이건 모든 곳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낭만주의자가 보기에 이 고전적인 이해는 뭔가를 죽여 없애고 있다라고 해서 낭만주의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는 모든 곳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전적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고전적 분류나 분석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걸 행하는 주체나 관찰자도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근데 객관적인 지식은, 즉 엄밀한 객관성을 가진 지식은 그 안에서 그 관찰자라든가 주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므로 엄밀한 객관성은 오히려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해서 뭔가를, 특히 나 자신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6장과 7장에 나오는 그 줄거리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 저자의 설명에서 약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 부분을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들으셨길 바랍니다. 예,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강국진이었습니다.